YK 김수박기술 산책 제106번입니다. 제목은 세이프트데이 투 칼럼 범어자의 재연설비 갖춰질 수 있을까 투 읽기입니다. 내용은 금년 3월 6일 수원 화수동 아파트 화재와 4월 6일 서울 방이동 오피스텔 화재에서 얻는 교훈. 내용 2. 성능위주 설계 때문에 범어자의 재연설비 설계 변경이 실패되었다. 이 제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해 본다. 입니다. 오늘은 위에 언급한 두 개의 수원 화서동 그리고 서울 방이동 화재에 대해서 거기서 얻는 교훈이 무엇일까? 다음에는 제가 감내하고 있는 범어자의 건축에서 부속실 재현을 계단실 재현으로 설계 변경 제안을 하게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 실패하게 된 저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해 보아오는 인터넷 신문 세이프투데이에 투고한 저의 칼럼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신문 세이프투데이 범어자의 재연설비 갖춰질 수 있을까? 지난 4월 19일 위와 같은 제목의 필자 칼럼에서 3월 6일에 수원 화서동 아파트 화재와 4월 6일에 서울 방이동 오피스텔 화재를 언급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이 계단실이 왜 연기 꿀떡으로 됐는지에 대한 화재 조사에서 좀 밝혀주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화재 조사 내용에 대해 정부 공개 청구 등을 통해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수원 화서동 아파트 화재는 재연설비가 없는 15층 건물이었는데 계단실에서 연기 질식사 1명이 있었고 8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었죠. 그런데 그 계단실이 연기 꿀떡으로 됐던 이유가 알아봤더니 화재 거실문 출입문이 말발굽으로 개방 고정됐기 때문이라는 기사 링크에 달린 그 댓글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하겠고요. 그래서 관할 소방서 담당자 통화에서 이 화재조사 보고서 공개는 이해관계자, 아파트관리소장 등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오면 해줄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거절당했는데 궁금한 거는 왜 그 연기들이 화재실 연기가 계단실로 나왔어요 하니까 화재 그 실문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해 줬는데 아마도 이거는 거기 거주 한 명이 거기서 죽은 사람이 있고 한 명이 탈출했죠. 그 탈출한 한 명이 그것을 위해서 언니가 안 나오니까 아파트 그 화재 방화문을 딱 개방해서 말발굽으로 고정해놓고 난리를 구조 등 난리를 쳤을 것이다. 그때 연기들이 계단실로 전부 나와서 계단실에 피난하는 사람들이 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서울 방이동 오피스텔 화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화재 거실 출입문에 개방 고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는 화재 보고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내용에서 주요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약 4시간 전 오전 5시경에 거주자는 외출을 했고요. 화재는 9시 20분 발생해서 스프링클러가 21분에 동작했다. 그렇게 이제 수신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화재 원인은 저기 휴대용 보조 배터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가 자연 발화에 의해서 불이 날 수가 있다. 그것이 소위 위에서 안에서 합선이 일어나면은 그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화재로 발전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도 약간의 경각심을 가지고 보조 배터리에 이상이 있으면은 아주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충전이 안 된다. 그 USB 꽂는 것이 말을 안 들었다는 것이 며칠 전의 상황이었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본 얘기로 돌아와서 오피스텔 관리인은 화재 경보를 접하고 경보 발신 거실 604호로 올라가서 거주자의 외출을 확인해서 거주자한테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파악한 후 출입문을 열었고요. 출입문을 열었을 때 관리인은 집안은 연기가 가득 차 있었으나 불꽃이 없어 화재는 스프링클러에 의해 진화된 것으로 판단해서 그때 많은 물이 부속실로 유출돼 계단실 등으로 막 쏟아져 내려갔겠죠. 그래서 말란 발브를 폐쇄하고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차단됐죠. 그리고 이때가 스프링클러 작동 약 9분 뒤인 오전 9시 30분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때 부속실 제인 설비는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8분 뒤 오전 8시 38분에 청소 직원이 화재청 부속실 방문했는데 그때는 연기가 가득히 차여 있었고 그래서 막 계단실 문을 닫고 대피를 이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의 정리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급수를 차단한 후 화재 거실에서는 화재가 다시 발생이 됐고요. 이때 화재 거실문 출입문은 이 관리인이 개방해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8분 뒤, 급수 차단 뒤 16분 뒤로 이제 정리가 됐군요. 그래서 1층 서방대가 진입하려는 1층 부분에서 승강로로 그 엘리베이터 승강로를 통해서 막 연기가 막 분출돼 나와서 소활동을 방해했다고 이렇게 화재 보고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재 보고서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기타 특이사항 화재 발생 당시 6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엘리베이터실 등을 통해 1층 출입구로 다량 분출되면서 소방대 진입 및 수관 연장 등 소화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 보고서에서는 위 특이사항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유치해 봤습니다. 1. 화재 거실 출입문이 부속실로 개방 그리고 스프링클러 급수 중지 이러고 관리자가 내려가고 난 다음에 화재는 금방 다시 살아났다. 부속실 제인을 위해 그 신선한 공기가 많이 공급되고 있을 텐데 이 공기는 재발화를 시키고 화재 성장을 하는 산소 공급원이 된 셈입니다. 준공 약 5년 지난 것으로 아주 새 건물이죠. 그런 걸로 봐서는 유입공기 배출도 작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속실 끄기는 불을 태우는 데 도움을 주고 유입공기 배출 설비는 연기를 배출하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되니까 화재는 더욱 커져서 이제 2번으로 얘기가 가죠. 그래서 화재는 더욱 커짐으로 유입공기 배출 이상으로 커진 거죠. 화재 크기가. 그래서 화재실 기압이 올라갈 것이고 그 올라간 그 기압이 부속실 기압을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으니까요. 부속실 기압을 상승시켰고 그 높은 기압이 연기가 승강로로 밀고 들어갔죠. 승강로에는 상당히 한 20cm, 20cm 정도의 궤구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면에 7mm의 공간이 있다고 이렇게 승강로는 보면 됩니다. 아니면 승강기 입구 문 그 문틈은 한 7mm 정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로 승강로로 가압된 연기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승강로에 들어가는 그 연기는 1층 로비로 나가게 됐다 그 얘기죠.
그 연기들이, 그 연기들이 각층의 부속실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은 각층 부속실들은 모두 그 부속실 극기에 의해서 가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로는 연기가 잘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1층은 로비 이 부분은 기압이 없어서 글로 전부 밀고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 두 화재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계단실로 피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위험하다 이 말이죠. 화재 거실의 피난자는 후속 피난자의 연속 탈출을 위해 출입문을 고정해 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게 말발굽이 달려 있으니까 아주 개방 고정이 쉽죠. 제가 생각해봐도 집에 아직 가족이 남아있다. 그러면 우선 그 문부터 개방 고정하고 빨리 나오라고 난리를 치거나 다시 뛰어 들어갔다 오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관리인이 오거나 소방대가 와서도 막 그런 행동은 뭐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재 거실은 충분히 자동으로 닫힐 수가 없는 것이다. 화재 거실의 연기는 계단실로 크게 방출될 수밖에 없다. 또는 부속실로 크게 방출될 수밖에 없다. 계단실은 절대 안전한 피난로가 아니다 하는 첫째 교훈을 얻고, 두 번째, 부속실 지원을 하는 곳에서도, 그러니까 방이동 얘기입니다. 피난자 또는 관리인 등 외부인에 의해 화재 거실의 출입문은 개방 고정되어 버릴 수가 있다. 이때 화재가 재발화되거나 또는 진화가 안 된 경우에는 부속실 급기는 피난이 끝나고 난 뒤 부속실 급기는 피난을 끝나면 딱 중단되면 좋은데 그 급기는 화재를 더 키워버린다. 그런 거가 이제 교훈이라서 우리는 앞으로 피난이 완료됐을 때는 부속실 급기는 불필요한 물건이다. 도로 아주 이게 문제되는 악이다. 이렇게 각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두 번째 교훈이다.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지난 칼럼에서 얘기하던 부속실 재현의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우리 범어자이의 새로운 재현 방법인 계단실 재현을 도입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칼럼에서는 부속실 재현은 옥외 피난과 옥외로 피난하는 것, 그 다음에 소방대가 진입한다는 것, 그 다음에 계단실에 또는 승강로에 굴뚝 현상이 있다는 것,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다. 할 수도 없다. 그런 문제 있는 거를 왜 자꾸 하느냐. 그래서 계단실 재현을 이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 계단실 재현을 하자고 아주 역설을 해 봤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기 설계회사에 제안을 했다. 그래서 설계회사 한백이나 범어자이나 뭐 이런 데서 좀 신경 좀 써주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결론은 아주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부속실 재현의 문제는 오늘 봤던 거에서 보면은 화재 거실 출입문은 개방 고정될 수도 있다. 자동으로 안 닫히는 것은 아예 아마 거의 뭐 반은 안 닫힐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이런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거를 뭐 법으로 그 아파트 방화문에 설치하거나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그런 말발굽을 못 달게 단속한다는 것도 사실상은 또 어려운 것이라고 봐서, 이거는 화재실 출입문은 자동으로 안 닫힐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부속실 재현은 진짜 문제다. 계단실 재현을 하면은 거기 뭡니까, 그 화재 거실 출입문이 안 닫히더라도 계단실 출입문은 자동 폐쇄 장치가 있고 거기는 말발굽이 없으니까 그거는 더욱 안전하다. 이런 거를 우리는 배울 수 있었는데요.
하여튼 이 좋다고 주장하는 계산실 재현 방법을 범어자위에 도입하려고 했었던 것은 하여튼 지금 거의 99% 좌절된 상태에 와 있답니다. 그 주된 이유가 이 설계 변경을 하려면은 성능 위주 설계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가 딱 걸렸어요. 이게 걸리면은 이건 뭐 비용도 들어가고 공기도 지연될 수 있고 부담이 되는, 하여튼 그 죽주로서는 크게 부담되는 귀찮은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감리자 입장에서는 이 기술상 불합리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이걸 검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만은 그 뒤로 가보면은 건축주나 설계사나 이 감리인이 이걸 설계상 기술상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해도 그거를 들어줄 의무가 없어요. 법을 암만 뒤져봐도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감리자가 혼자 알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검토는 하되 누구한테 전달해야 된다는 말이 법으로 없기 때문에 알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다 이렇게 해도 일법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철저히 거의 뭐 묵살당했다 그런 기분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또 다른 설계상 불합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몇 개 있는데 더 진행할 의욕이 안 생기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우리 소방감리의 문제라고 저는 이걸 좀 어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우리 범어자의 얘기는 시행사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얼굴을 보고 좀 대화하자니까 그 사업주와 만나는 거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하여간 성능위주 설계 재심의는 못 받겠다. 그러면은 우리 감리자는 거기서 후퇴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법이고, 그래서 하여간 이 범어자위는 안전한 범어자위 실현이 이제 어렵다. 성능 위주 설계 제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고, 그래서 안전한 범어자위 실현의 성능 위주 설계는 방해에 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하는 피난문, 계단실 피난문, 외부 피난문 열리고 꿀뚝효과 고려하라는 이런 문제는 성능위주 설계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성능위주 설계 가이드라인 17쪽 차 하는 이 부분을 보면은 피난층 출입문 개방 및 외기 온도 조건에 따른 재현 성능 영향 여부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확인하고 보완 대책을 설계 도서에 반영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범어자의 성능 심의에서 빠뜨려 묵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을 꼭 지켜야 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빠뜨려 묵어도 괜찮다는 이 답변을 하는 대구 소방본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면은 책임 감리원이 이거를 반영하겠다 하는 거는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재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모순이거든요. 그 말을 이것을 감리원이 발견해 바로잡으려고 했으나 이를 빠뜨린 성능위주 설계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거기서 기분 나빠서 어떻게 거절될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부담이 큽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고 공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걸림돌 때문에 설계 변경을 이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불합리한 설계대로
시공돼야 하는 것이 범죄자의 운명이 되어버린 것인데, 이걸 아는 저로서는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과연 여기서 끝까지 이 불합리한 설계 시공을 보고 지켜보고 있을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성능위주 설계 제도가 없었다면 필자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필자의 이 개선 의견대로 한다면은 이 재연설비 공사비 약 3, 4억 소요되는 이것이 한 2억 수준, 2억 이하 수준으로 한 1.5억 내지 2억이 줄어드는 게 될 것이고, 재연설비 성능은 부속실 단독 지연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두세 배의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안이기 때문입니다. 내친 김에 성능위주 설계에 대해 당 현장의 예로 한마디 의견을 보태본다면은, 법무자의 성능위주 설계에 대한 그 외 의견을 하고 써봤는데요. 과잉 설계라고 생각되는 것, 소와 수원을 옥상에 설치했어요. 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아파트와 오피스텔이란 말입니다. 위험성이 상당히 낮은 건물이죠. 그것도 층수는 32층, 3층, 4층 이렇게 있고요. 27층도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렇게 놨다. 그것도 너무 과하다. 다음 오피스텔에 대한 스프링클러 기준 개수를 30개를 적용했는데요. 주거 외 건물은 30개라고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 있죠. 그거는 성능 위주 설계를 한다면은 아마 거의 주거에 가깝다. 그래서 기준 개수를 10개나 이렇게 적용해 줘야지. 사실 오피스텔은 준주거 설비로 보는 성능 위주 설계에서의 적용 기준 완화를 해주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나는 합니다. 그리고 이 층수가 30개를 살짝 넘은 건데, 입상 배관을 가지고 스프링클러 배관과 소화전 배관을 별개 배관으로 분리한다는 것, 이것도 좀 너무 과했고, 이 아파트 오피스텔에다 했다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소와 수원을 또 분리했어요.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 아파트 건물, 오피스텔 건물에 대해서 소와 수원을 각각 갖도록 확보했어요. 이거 겸용 설비로 하면 안 되는가요? 이것도 좀 겸용으로 고치고 싶고, 드렌치 설비를 또 적용했는데, 이 지역이 방화지구로 되어 있으나 이거는 오래전에 적용해놓고 지금 진작에 방화지구 해제를 해야 될 건데, 그걸 행정의 지연으로 인해서 방화지구로 되어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용도는 주거지역인데 방화지구라고 해가지고 창문에다가 드렌처 설비를 막 붙이는 이런 거를 해놨어요. 이거는 서문시장 같은 재래시장을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외에도 뭐 아직은 좀 더 보면 더 보일 겁니다만은, 이렇게 과잉 설계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답답하고요. 또 과소 설계한 부분 생각해 보면, 뭐 본건 계단실 지연을 부속실 지연으로 했던 것을 계단실 지연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지하주차장은 큰 각 4개 동을 전부 지하주차장으로 통합되어 있는데, 거기는 스프링클러 기준 개수를 10개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이드라인 거기도 30개로 하라고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기준 개수를 30개를 적용을 하되, 그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준 개수 10개를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부분은 20개를 추가해서 30개로 하는 설계,
물탱크가 수원을 꼭 옥상에 놓고 싶으면 20개분은 지하에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좀 경제적 설계를 생각하는 설계로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본 바와 같이 심의 결정 내용은 배터리인 것도 보이고 과잉 설계했다는 부분도 좀 많이 보이죠. 그만큼 이렇게 기술적 설계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결점이 발견되는 것이고요. 또 더 좋은 방법도 생각나는 유동적 성질이 있는데, 그래서 단시간에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성능위주 설계 심의 결과에 큰 권위가 부여되어 고정돼 버리는, 융통성이 없게 고정해 버리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감리원은 뭐하란 말이냐?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문제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좀 문제가 벗어나는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성능 설계라는 용어는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머리에 이걸 들으면은 뭔가 감이 와야 되는데, 성능 위주 무슨 소린지 몇 번 되짚어봐도 뭔 말인지 머리에 와닿는 것이 없죠. 그게 잘 지어진 용어가 아닌 것입니다. 이 용어의 어원을, 영어로 된 어원을 생각해 보면은 퍼포먼스 베이스드 디자인으로 영어로 표현하잖아요. 이 뜻은 그 해당 건축물이 실제로 얼마의 안전 성능이 요구되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설계한다는 의미이지요. 화재 안전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은 평균적 안전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덜 위험하고 더 위험하고 한데 일일이 이렇게 성능 위주 설계를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꼬마 평균적으로 이 정도로 하자 하고 정해놨다, 이런 말입니다. 성능 위주 설계를 한다는 좀 큰 구조물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거를 생각해 보자. 이것이 과연 안전 성능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그렇다면 좀 안전 성능이 높은 상점, 또 더 위험한 물건을 취급하는 상점이다. 그러면 또 높은 안전 기준으로, 그리고 안전성이 덜 필요하다. 여기는 완전히 사람이 그냥 사는, 낮에만 잠깐 사고 밤에는 잠만 자는 이런 안전 기준이 덜 필요한 부분에는 좀 더 낮게, 이것이 오피스텔 가는 것은 비주거이지만은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그거 뭐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보느냐? 그거를 이렇게 스프링클러 기준 계수 30개를 적용하는 거의 백화점 같은 기준을 거기다가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 이런 걸 좀 완화해 주는 것이 성능 위주 설계 심의에 필요할 것이다 하는 그런 그걸 생각하면서, 이 성능 위주 설계라는 용어는 필요 안전 성능 맞춤 설계, 이렇게 맞춤 설계, 필요 안전 성능 설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뭔가 들으면은 무슨 뜻을, 무슨 의미구나 하는 것을 감을 요게 용어를 정해주는 것이,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능 위주 설계 심의를 하는 이런 결과물들을 보면은 또 그리고 법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다 낮은 안전 기준을 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동등 이상의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법규도 되어 있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좀 그 과정에 위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해서 그렇게 정해지는 것 가치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면은
설계 회사는 오케이 뭐 가능하면 뭐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도 하지 않고 수용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내용들이 절대적으로 오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뒤에 손볼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위주 설계 심의는 권장사항 가이드라인과 같이 권장사항으로 끝났으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의 결과는 이렇게 아주 강하게 결정되는 걸로 하는데, 이 감리원들의 의견은 우리가 공사법 16조에서 감리원이 그 적합성 검토를 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감리자가 검토하는 적합성 검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혼자 알고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설계사에 물론 건의 얘기하라는 의견 제시를 하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설계사의 의견 제시를 해보니까 그 아주 안 좋아하면서 그냥 뭉개려는 노력만 하고 있고, 막 그렇게 보여서, 그렇다면 뭐 설계감리라도 뭐 좀 하는 거를 미리 하든지, 착공 뒤에 이렇게 의견을 내니까 부담스러운 거는 맞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준공 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아마 감리업자한테 상당한 또 책임을 묻는 구조가 아니냐. 이거는 성능위주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빠뜨린 것이 문제라든지 뭐 그런 그걸 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건설업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죠. 지난 4월 29일 인천 금단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 거기서 보도 내용을 보면은 구조물 설계에서 철근을 뭐 빠뜨렸다. 그것을 또 감리가 또 못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설계의 감리가 사실상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소방 쪽으로도 좀 넘어와서 소방감리원들의 설계감리의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해서 그것이 소방감리원의 의견이 반드시 설계사나 시공사가 경청해야 된다는, 안 하면은 무슨 벌칙이 있다든 이런 규정을 좀 넣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보고 싶어도 이제는 기가 꺾였습니다. 이 재연설비의 개선이 강한 거부에 부딪혀서 이제 좌절되면서 위에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조금 고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도 과잉 설계든 부족 설계든 그대로 시공되는 걸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간 제 마음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 괴로운 심경을 이런 넋두리 세계로 칼럼을 쓰면서 달래 봅니다. 경청해 주시오 감사합니다.